안녕하십니까. 정보다음 통찰 인사이트 텔러 책 읽는 사제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짠! 트렌드 코리아 2021. 이 책, 뭐랄까요. 제가 싫어하지만, 싫어하면서도 밑줄은 많이 긋는 참 역설적이죠. 그죠? 왜 그러면 싫어하냐? 제가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이 트렌드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그 반성경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좀 그래요. 그리고 트렌드를 이제 우리가 쫓아가야 된다. 이게 아니라, 지금 한국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러면 이 책이 무조건 다 맞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 책을 무조건 폄하한다? 저는 이것도 건강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면,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카드 내역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소비를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가 투영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그런 소비 패턴, 근데 한 사람, 두 사람도 아니고 요즘은 그 데이터가 있잖아요. 데이터가. 그러니까 사실에 기반해서 물론 그 사실,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냐의 문제인데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 이 많은 연구진이 1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유추하는 것들은 사실의 어떤 사실적 데이터에 기반한 유추긴 하지만 전문성이 있는 거죠. 다 맞다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책 자체를 폄하하는 것 자체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컴플렉스 아닌가. 근데 그게 아니니까 우리는 이제 기독교인들의 본질적인 특성은 이제 트렌드가 아니라 클래식이다. 우리는 어떤 수호해야 할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한복 입고 뭐 식혜만 마시고 죄송합니다. 막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이제 현대적으로 살아가고 있죠. 근데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오늘 뻘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트렌드 코리아 2021 맛보기입니다. 맛보기.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틀 뒤인가?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 독서 멘토링 4주차 온라인 북스터디가 시작됩니다. 네이버 예약을 하신 분에 한해서 단체 채팅장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분들만 공유할 수 있는 URL을 올립니다. 그래서 화요일마다 8시부터 10시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걸 놓쳐도 실시간이 좋은 게 뭐죠? 그 영상을 그분들이 한 달 내내 자기가 보고 싶은 거는 보고 싶은 때 보고 싶은 영상 아무렇게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독서 멘토링을 하는데 참석을 못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도 유의미하게 인사이트를 뽑아 먹으실 분들 도움 되시라고 이 트렌드 코리아 2021 프롤로그를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볼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코로나 사태로 바뀌는 것은 트렌드 방향이 아니라 속도다. 그래서 언컨택 제가 독서 멘토링 한 영상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참고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코로나는 우리의 어떤 트렌드를 바꿔버린 게 아니라 속도를 빨리 당겼다. 그래서 이 책 한 권에서 이게 이제 2021년 여기에서 소개하는 10대 트렌드입니다. 한국이 이런 위주로 될 거다. 이 책은 절반이거든요. 거의 절반까지는 아니고 이 앞부분 이거는 작년에 뽑았던 10대 트렌드가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회고예요. 회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거는 자기들이 이제 이 팀이 선정한 10개 이제 내년의 트렌드가 이렇게 될 것이다를 이제 설명을 해 놓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은 10대 상품, 뭐 10대 컨텐츠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넣어 놓기도 했고요. 이 10대 컨텐츠가 예전에는 앞에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 뒤로 뺐어요. 여하간 좋습니다. 그래서 이 프롤로그는 제가 뭐라고 했죠? 프롤로그는 일종의 소개입니다. 소개. 독자가 이 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대충 이렇게 맵을 그려놓는 그런 역할이죠. 책에 따라서는 프롤로그에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을 진액적으로 녹아들게 이렇게 쓰는 글이 또 프롤로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롤로그에서 어떻게 이 진단을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갈게요. 백신은 치료제와 다르다. 치료제는 아픈 사람이 복용하기 때문에 다소 위험을 부담할 수 있지만 백신은 건강한 남녀노소 모두가 미리 맞는 것이다. 부작용 없이 확실한 효과가 보장돼야 한다. 그만큼 백신 개발은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다.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그것을 대량 생산해 전 세계인이 접종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이제 여기가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의 전망은 암울하다. 서울대의대 감염내과 교수인 오영돈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은 백신이 나오더라도 전염병 대유행을 끝내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고, 영국 면역학계원이자 마크 월포트도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백신 연구에 막대한 자금을 후원해온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회장의 전망이 그나마 낙관적이다. 낙관적이라고 하는데 한번 보세요. 그는 앞으로 수백만 명이 더 사망하겠지만 2021년 말에는 종식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이런 전망이 모두 옳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시간을 갖고 인내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 보인다. 너무 좀 생각할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코로나 여파,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가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그 빌 게이츠도 2021년 후반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겨울까지는 뭐 아주 극심하게 2단계 이건 아니겠죠. 아니라고 믿습니다. 근데 내년 겨울까지는 우리가 이런 삶을 계속 살 거다. 코로나의 영향을 받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변화됐잖아요. 1년 동안 너무 급속도로 우리 삶에 어떤 과격한 변화가 왔지 않습니까? 이 여파가 내년 겨울까지 진행이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의 소비 패턴도 그런 식으로 쏠려 갈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여러분 썸네일에서 보셨듯이 중요한 건 코로나 사태로 바뀌는 것은 트렌드의 방향이 아니라 속도다. 이전에 그러니까 이 트렌드 코리아나 뭐 라이프 트렌드나 이 굉장히 트렌드 분석에 대한 서적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될 겁니다. 미래가 이렇게 될 겁니다. 될 겁니다. 될 겁니다. 이런 이야기 많았는데 코로나 딱 터지고 나서 이게 완전히 망했냐? 그게 아니라 오히려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서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세상이 너무 빨리 와버렸어요. 너무 빨리 와버렸습니다. 하나 예를 들까요? 화상 채팅 앱은 예전에도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매개가 돼서 전 국민이, 전 세계 사람들이 그 화상 채팅을 억지로라도 맛을 봤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로 갈리죠. 아, 그래도 싫어 이러면서 억지로 쓰시는 분 있고, 화상 채팅 할 만한데 이런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코로나가 끝난다 하더라도 재택근무를 혼용해서 사용하겠다고 하는 회사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방향이 아니라 속도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변화하는 트렌드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교훈이다. 한번 변화된 것은 과거로 회귀하기 어렵다.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을 해버렸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우리는 돌아갈 수 없다. 왜? 이런 사회를 이미 경험해 버렸기 때문에. 작금의 트렌드를 면밀히 분석하고 거기에 충실하게 대응해 스스로를 바꿔나가는 것이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자 유일한 대응이다. 여기에서 이제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예를 드는데요. 이 스톡데일 패러독스가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예시를 꼭 한번 진지하게 적용을 해보시기 바래요. 미국의 해군 장교 제임스 스톡데일은 베트남 전쟁 중 포로가 되어 1965년부터 1973년까지 약 8년간 온갖 고문과 고초를 겪었다. 포로 수용소에서 그와 함께 혹독한 생활을 했던 사람들 중 이번 크리스마스가 되면 풀려나겠지, 다음 부활절이면 풀려나겠지, 추수감사절이 되면 풀려나겠지 라고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 여러분 중요합니다. 일반적 낙관론자들은 기대가 좌절될 때마다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결국 다수가 자살하거나 죽었다고 한다. 여러분 이거 역사적 팩트입니다. 이거 소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낙관론자. 근데 여기서 제가 왜 이게 중요하다고 말하냐면 이거를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은혜를 베푸실 거야. 아, 내가 기도했는데 마음이 뜨거워졌어. 땡스기빙이 오면은 이제 내가 포로에서 도망갈 수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야. 근데 이게 8년이에요, 8년. 그러면 본인이 꺾이는 거거든요. 본인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있어야 되냐? 물론 제가 말하는 게 다 맞는 게 아닙니다. 근데 보세요. 반면 비관적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냉정하게 받아들이는 동시에 강한 생존 의지를 보였던 합리적 낙관주의자들은 가혹한 포로 생활을 견뎌냈다. 그러니까 일반 낙관론자와 합리적 낙관론자들을 달리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역설적인 측면 때문에 패러독스라는 단어가 붙었다. 스톡데일 패러독스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희망을 가지더라도, 이게 중요합니다, 현재 직면한 문제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막상 추상적으로 모호하게 어떻게든 될 거야, 구해 주실 거야, 그거는 좀 약간 좀 자기 풀에 꺾일 수 있다. 그러면 자기 풀에 꺾이기만 하면 좋은데 괜히 하나님께 어떤 삿대질을 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희망을 품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믿음을 품고 있지만 이 현실이 주고 있는 이 상황을 냉혹하게 판단을 하고 이걸 직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타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걸 정확하게 받아들여야 어떻게 이겨낼지에 대한 디테일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해결책을 고민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나 유의미한 도전이나 이런 좋은 부분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계속 볼까요? 조직 운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컨설턴트 짐 콜린스는 세계적으로 성공한 기업들은 미래에 대해 단지 낙관적인 희망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자각하고 최적의 대처를 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콜린스는 이렇게 정리한다.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라. 그러나 믿음은 잃지 말라. 지금 뭐 교회, 종교계도 굉장히 큰 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래. 지금 한국에 많은 청년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정서를 갖고 있고 전문가들이 이걸 어떻게 진단하고 있지? 라고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일독하시길 권면해 드립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세계 경제가 마치 역병의 포로 수용소에서 갇힌 듯 탈출구를 찾지 못하는 형국이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트렌드 변화를 냉철하게 인식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신속하게 실행하면서도 언젠간 펼쳐질 정상경제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본격적으로 10대 트렌드, 2021년에는 어떤 트렌드가 한국을 찾아올 건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첫 번째 부분만 한번 보실까요? 이번 10가지 트렌드의 전반적인 흐름을 설명할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모든 트렌드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다. Vnomics가 첫 번째 키워드가 된 것은 필연적인 일이었다. Vnomics는 바이러스 V에서 출발한 단어로 바이러스가 바꿔놓은 그리고 바꾸게 될 경제라는 의미다. 금년에는 이 키워드가 다른 9개 트렌드를 정리하는 별이 같은 역할을 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책에서는 내년에 있을 그 10대 트렌드를 이렇게 정리해서 선정해서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 겨울까지 낙관적인 빌 게이츠조차 내년 겨울까지는 이 코로나 여파가 간다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이 Vnomics가 이제 중요하다. Vnomics 위에 나머지 9가지 트렌드는 이 Vnomics라는 전제 위에 세워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고요. 이 책에서 말하는 10대 트렌드를 제가 간단하게만 제 식대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첫 번째, Vnomics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바꿔놓은 또 바꿔놓을 경제다. 두 번째는 레이어드 홈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왜 레이어드 홈이라고 장명을 했는지 여러분들 이해를 하실 거예요. 집이라는 공간의 다양한 변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요. 우리가 자택근무를 하고 집에만 있다 보니까 그냥 칙칙하게 자고 일어나서 출근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집 자체에 대한 재해석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떤 산업 변화 이런 것들을 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레이어드 홈이 두 번째 키워드고요. 세 번째 트렌드는 자본주의 퀴즈입니다. 이거는 전부터 밀레니얼 세대 감성이 곧 한국 트렌드의 주축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도 그거의 한 여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 기성세대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싸워서 이제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가 이겼잖아요. 그래서 자본주의의 단점을 알면서도 그래도 공산주의보다 이게 훨씬 나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반면 이 책에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밀레니얼 세대 같은 경우는 태어날 때부터 자본주의 사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 자체가 체화된 세대다. 그래서 이 챕터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요즘 한창 주식 하잖아요. 그러니까 밀레니얼 세대의 소비 습관, 밀레니얼 세대의 어떤 새로운 자산 관리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거침없이 피보팅. 피보팅은 이제 스포츠 용어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뭐냐면요. 기업의 제품 전략, 마케팅 등 경영 방식과 방향에 대한 상시 수정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대기업이 어떤 상품을 만약에 낸다고 하면 사전조사, 뭐 연구 단계부터 여러 가지 발달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상품을 내서 소비자가 만나는 기간까지. 근데 내년에는 이 사회가 너무 급진적으로 너무 이 코로나 여파 플러스 너무 이게 왔다 갔다 하고 밀레니얼 세대나 Z세대가 갖고 있는 어떤 특징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긴 호흡으로 가지 않고 짧은 호흡으로 물론 좀 불안정한 부분이 있지만 짧은 호흡으로 그때그때마다 피드백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딱딱딱딱딱 바꿔라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롤코라이프는 이제 Z세대 감성입니다. 작년 책만 하더라도 Z세대가 이렇게 주축으로 하나의 키워드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 연도부터는 이제 Z세대도 나이를 먹어가잖아요.
이 친구들이 점점 먹어가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Z세대가 이럴 겁니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했지만 이 Z세대의 문화가 당당하게 한국의 주류 컨텐츠, 한국의 주류 트렌드로 자리 잡는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롤코라이프 같은 경우는 Z세대 감성을 다루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책이 담고 있는 이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이거는 뭐 제가 이제 독서 멘토링 때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부분이 많아요. 자, 6번째는 오늘 하루 운동이라는 트렌드인데요. 쉽게 말해서 운동 열풍이 있다 이거죠. 헬스클럽 못 가니까 어디 갔습니까? 산에 가고, 한강에 가고, 공원에 있는 그 운동기구로 막 줄 서서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기성세대가 그 전에 어떤 운동하러 갈 때, 등산하러 갈 때 따뜻하게 입고, 각종 전문 장비 이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편한, 내 스타일대로, 내 감성대로, 운동도 그렇게 한다. 운동을 왜 하냐? 알려야 되니까. 인스타그램이 인증샷이 대표적일 수 있죠. 그런 부분, 이 밀레니얼 감성의 어떤 운동 부분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특히 레깅스 입고 산에 가시는 분 조심하십시오. 그거 체온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길 잃거나 이러면은 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7번째는 N차 신상인데, 이거는 중고거래에 대한 인식 변화 및 활성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당근마켓이 있겠죠. 당근마켓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있고, 중고거래는 예전에는 내가 좀 돈이 부족할 때는 이렇게 사야지, 이런 식으로 사야지, 뭐 뭔가 부정적인 의미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이 N차 신상도 되게 중요한 어떤 역할이고, N차 신상, 중고거래 같은 부분은 앞으로 2, 3년, 4년 계속해서 커가는 부분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CX 유니버스는 뭐냐면 고객 경험 최우선, 고객 경험 차별화. 근데 왜 유니버스가 붙었냐? 세계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마블사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마블사를 예를 들어요. 그래서 마블사가 세계관을 구축해서 팬들이 아예 이 창작단체의 세계관에 왔다 갔다 하듯이 기업 역시 마찬가지다. 소비자와 소통을 하면서 이 자기 회사가 갖고 있는 세계관에 이 소비자들이 아주 밀접하게 이 소비자 경험을 위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CX입니다. CX 유니버스라고 하는 거고요. 9번째는 레이블링 게임입니다. 이게 뭐냐면 레이블링이 딱지를 붙인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2020년에 굉장히 유행했던 게 MBTI였거든요. MBTI. 그게 뭐냐면 2020년 트렌드에서 멀티 페르소나라는 트렌드가 첫 번째 트렌드였는데요. 자기가 인스타그램 계정마다, 게임 계정마다, 뭐 부모님 앞에서, 직장 버전에서, 운동할 때 버전에서, 애인 버전에서 이 사회인, 현대인들이 너무 페르소나가 많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나는 그럼 누구야? 라는 그 갈증, 철학적 갈증이 있다. 이 철학적 갈증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 MBTI나 각종 심리 테스트로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이러면서 레이블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마치 그걸 게임처럼 여긴다. 그리고 MBTI나 여러 가지 뭐 테스트가 있습니다. 심리 테스트가 있는데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공유할 수 있는 그 기능이 또 적극적으로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르시시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 본질이 이 책에 어떤 관통하고 있는 주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등산에 가든 수영장 위에서 뭘 깔고 거기서 요가를 하든 뭐 심리 테스트를 하든 결국 나는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알리고 싶어 하는 그 본능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본질 자체가 나르시시즘이라고 보는 거죠. 자, 마지막 휴먼 터치. 결국 인간이라는 말이에요. 결국 인간이라는 말을 하면서 빅데이터에 대한 어떤 단점을 까는데, 이 책이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 자기들도 몇 년 동안 빅데이터가 이럴 것이다 라고 썼지 않아요? 근데 자기들이 틀렸다고 이렇게 말은 안 하면서 자기들이 옛날에 유의미하게 반성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들이 맞췄다는 부분만 콕콕 집어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 부분도 있겠죠, 당연히. 근데 아니 빅데이터 좋아질 거라고, 빅데이터로 세상 바뀔 거라고 몇 년 동안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휴먼 터치에서는 빅데이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치 자기들은 그거를 다 예측했던 것 마냥. 하여튼 뭐, 네, 결국 휴먼 터치, 결국 인간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맨날 이 책 읽을 때마다 제가 궁시렁궁시렁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갖고 있는 유의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10가지 트렌드를 저와 함께 딥하게 분석을 하고 또 그 내용을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기 화면 보시면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짧은 영상을 통해서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구나. 감을 잡으시는 분도 있고, 아니, 나도 저 책 읽어볼래. 그러면 책을 꼭 읽어보시길 권면합니다. 이거 지금 종합 베스트셀러 1위고요. 나올 때마다 종합 베스트셀러 1위입니다. 한국의 아주 어떤 서점계의 어떤 관리처럼 된 이런 것들이 있긴 해요. 그래서 이 책에 팬도 많고 적도 많은데, 여하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10가지 소비 트렌드 키워드에서 이제 관통하는 게 나르시시즘, 그리고 이 소비 트렌드를 주도하는 어떤 58세대, 우리 기성세대도 하나의 큰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만, MZ세대라고 하는 이 젊은 감성, 근데 이 젊은 감성 분들이 막 트렌드를 주도하는데, 그게 꼭 건강한 거냐, 그게 곧 필요한 거냐, 이게 꼭 옳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러면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아라, 이게 트렌드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는 부분이니까 이게 부딪히는 거거든요, 세계관이. 자,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 되십시오. 지금까지 정보다운 통찰 인사이트 텔러 책 읽는 사제였습니다.